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상호관세 이야기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제 8월 1일 본격적으로 부과가 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일기 당국자는 한국의 관세율이 성공적으로 좀 합의를 한다면 한 15에서 18% 될 가능성이 크다. 이 정도 어떻다고 보세요? 예, 관세율 15에서 18 이게 전 트럼프 정부 1기에 무역 부대표를 한 분이고요. 예. 저분은 당시에 우리나라하고 직접 무역 협상을 한 분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트럼프의 최측근이고 또 실세라고 볼 수 있는 분인데 저분의 예언입니다. 앞으로 약 10여일 남았는데 여기서 협상이 잘 되면 한국이 낮출 수 있는 상호 관세율이 15에서 18%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거든요. 자, 15에서 18% 이게 어느 정도냐? 지금 이 트럼프가 관세 폭탄 터뜨리기 전에 한국과 미국 간의 관세율 이게 우리나라가 미국에 적용받는 관세율이 1%가 안 됐습니다. 0.78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15, 18이라는 것은 완전히 없던 게 올라간다라는 그러니까요. 얘기입니다. 그리고요, 보통 회사가 영업이익률이 10% 정도 되면 굉장히 장사를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판매 가격이 그거보다 더 높은 15, 18을 세금으로 문다? 이러면 보통 10% 영업이익률을 내는 회사 입장에서는 적자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미국 수출하는 게 녹록치가 않을 것 같아. 미국의 수출 금지는 아니지만 수출을 하고 돈을 못 벌 가능성이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수출을 하면 할수록 적자가 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15에서 18 결코 낮은 관세율이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한 가지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할까요? 우리나라만 15%에서 18% 맞는 게 아니라 예. 다른 나라도 우리나라 비슷하든지 또는 어떤 나라는 우리보다 더 많이 받으니까 미국과 직접 경쟁하는 품목이 아닌 경우 미국에서 생산을 하지 못하는 품목은 우리는 미국 제품하고 경쟁하는 게 아니라 일본이나 중국하고 경쟁할 텐데 예. 중국과 일본이 우리보다 관세율이 좀 더 높으면 좀 더 잘 팔릴 수는 있겠죠. 참 이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러나 저러나 15%에서 18% 관세율요. 이것은 제가 아직 나이가 얼마 안 돼서 굉장히 젊어요. 그런데 제가 태어나서 제가 한평생 경제 전문가로 해왔는데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초고율의 엄청나게 높은 관세율입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멕시코산 토마토에 17%의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고율 관세를 부과하면서 멕시코산 토마토의 수출의 차질이 빚어지게 됐는데 그래서 눈을 돌린 것이 아시아 시장이다. 한국과 일본이 거론되고 있잖아요. 실제 가능할까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예. 지금 말씀하신 멕시코 토마토 사건 굉장히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래서 토마토가 미국 사람들 식당에서 빼놓을 수가 없는 매우 중요한 음식입니다. 그리고 스파게티 만들어 먹을 때 토마토 들어가죠. 햄버거에도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예. 토마토가 안 들어가는 미국 음식은 거의 상상할 수가 없는데 미국에 들어가는 이 토마토 거의 대부분 멕시코에서 수입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그런데 저기에다 17% 관세를 때린다? 그러니까 캐나다의 토마토 업자들은 토마토 팔아서 그 몇 푼 남느냐? 1%, 2% 남아왔는데 17% 관세 때리면 팔수록 적자인 구조가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멕시코 언론에서 지금 토마토 업자들이 우리 미국에 팔지 말고 다른 나라로 팔자. 이런데 문제는 멕시코에서 그동안에 사갔던 나라가 미국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을 팔려면 태평양 건너와야 되는데 한국, 일본도 지금 토마토를 작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수입을 할 거거든요. 예. 문제는 그 토마토 같은 신선 제품은 예. 냉동, 문방비가 엄청나게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들어올 수 있다면 우리나라 토마토 가격 안정이나 수급을 확보하는 데 좀 도움이 되겠지만 현재 멕시코에서 나오는 언론, 한국이나 일본에 팔겠다는 것은 미국을 향한 얼음장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계속 괴롭히면 우리 한국과 일본에도 팔 수 있다. 그 정도로 멕시코의 토마토 업자가 굉장히 곤궁하도 어려운 입장이다. 이것은 멕시코 농가협 입장에서는 미국의 소비자들을 인질로 삼아서 야, 우리 이거 미국에 안 팔고 한국으로 넘길 수도 있어. 그러니까 관세율 좀 낮춰. 이런 어떤 절규 이런 거로 볼 수가 있는데요. 정말로 미국이 높은 관세율을 계속 때리면 단가가 맞으면 한국으로도 올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협상용 카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박사님, 지금 우리가 토마토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냥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예시이고 전 그렇습니다. 세계에서 미국을 향해서 수출하는 제품들은 다 이런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럼?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관세 전쟁이요. 이게 같이 당하는 그러니까 혼자만 죽지 않는 같이 망하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경제학에서도 오랜 역사를 통해서 세계 1차 대전이 생긴 것도 2차 대전이 생긴 것도 따지고 보면 관세나 무역 분쟁 때문에 생긴 측면이 굉장히 큽니다. 겉으로는 총이 오고 갔지만 그 총이 오고 가는 최초의 단서는 경제적 이득. 심지어요. 미국의 남북 전쟁 있지 않습니까? 1861년부터 1865년까지 미국을 완전히 발칵 뒤집은 사건인데 우리는 이 전쟁이 노예제도 때문에 생겼다. 이렇게 일부 교과서에 되어 있습니다. 네. 그게 완전히 틀린 얘기는 아닌데요. 남북 전쟁이 생긴 이유도 바로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지금 트럼프와 비슷한 관세를 때렸습니다. 관세를 때렸는데 미국 내에서 이견이 갈린 겁니다. 북쪽은 찬성. 왜냐하면 그쪽은 공업지대니까 쌍수를 들어 찬성했는데 남쪽은 반대했습니다. 그러다가 남쪽이 이탈했고 전쟁 와중에 이 노예 해방 문제가 불거졌던 것이지 최초의 원인은 관세거든요. 그러니까 자, 지금 양쪽이 다 피해가 있다는 앵커님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물건을 못 팔아서 탈이지만 미국 내에서는 그만큼 관세만큼이 물가가 높아져서 올라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물가가 폭발적으로 좀 높아지면 트럼프가 국내 여론 때문에 좀 이 관세의 칼을 낮출 수도 있다. 이렇게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을 해왔는데 그러나 미국 물가가 생각보다 많이 안 올라요. 물론 트럼프가 타악고라고 그래서 관세를 다 때린 것도 아니고 때릴 척하다가 물러서고 때린 척하다가 물러서서 아직까지 그 영향을 완전히는 알 수가 없고 8월 1일부터 제대로 때린다니까 한 9월달, 10월달 가봐야 알 수 있는데 물가가 정말 오르면 트럼프는 이거 포기할 겁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그렇게까지 지금 미국의 관세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지가 않아요. 뭐 그런 면에서 트럼프 정책대로 또 미국 무역 부대표 얘기대로 8월 달부터는 관세 폭탄이 터지는 게 아닌가. 지금 시한폭탄이 째깍째깍 다가오고 있습니다. 국내 여론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만약 미국인이라면 불안해서 뭐 많이 안 살 것 같거든요. 근데 수치들을 보면 오히려 소매 판매는 전월 대비 좀 오르고 이게 원래 예상치 뭐 다우존스 예상치보다는 거의 3배 높던데 어떻게 분석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지표 하나를 꼭 집어주셨는데요. 저 어제 밤에 사실 미국의 소매 판매 지수 리테일 세일이라는 지수인데 이거 보면서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4월달, 5월달만 하더라도 관세 폭탄 때문에 미국 사람들이 야 이거 불안하다 해서 앵커님 말씀대로 돈을 안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가 죽고 또 물가는 오르고 이러면 트럼프가 관세 카드를 포기할 수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젯밤에 나온 이 소비자 소매 판매 지수 오히려 전년 동기 대비 3.9%, 전월 대비 0.6% 상승한 거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한 2달간 걱정하다가 이거 별거 아니네 하고 다시 안심하고 있다. 물론 거기는 트럼프가 중간에 관세를 막 유예하고 또 중국에 대해서 145% 때린다 했다가 이거 30%로 낮추고 이런 것 때문에 좀 안도하는 탔고 트럼프가 막판에 물러나는 것 때문에 안도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만 어쨌든 이게 좀 부진한 거로 나타났어요. 트럼프가 겁을 낼 텐데 이게 좋게 나타나는 바람에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중간에 다시 완전히 없어질다든지 회귀할 가능성이 줄었다. 미국 내에서도요. 이 경기가 이렇게 소비가 좋은 것은 경기가 좋다. 이러니까 우리가 관세를 잘 이겨내갈 수 있다. 이런 플러스적인 측면이 있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서는 지금 금리 내려야 되잖아요. 7월 말에 FOMC를 하는데
금리를 내리려면 경기가 좀 안 좋아야 돼요. 경기가 좋다 보니까 금융시장에서는 7월 달 금리 인하 불가 이런 쪽으로 시장이 완전히 지금 굳어지는 모습이거든요. 예. 이것은 소매 판매가 좋은 것에 따른 두 얼굴이 교차하는데 이 또한 트럼프가 본격적인 관세를 때리지 않은 상태에서의 지표이기 때문에 정말로 본격적인 관세를 때린 8월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지 그것은 우리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이 관세뿐만 아니라 그 가상자산 관련 법안 처리에도 집중을 하고 있는데 이번 주가 또 크립토 위크이기도 하고 지금 스테이블 코인 규제 틀을 마련하는 법안, 이게 지니어스 법안이라고 하는데 의회 상하원을 통과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트럼프 사인만 남겨두고 있는 건데 이런 뭐 기념비적인 사건이 될 전망이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엄청난 변화를 예고하는 또 트럼프가 또 트럼프 한 것입니다. 트럼프가 취임하기 전부터 스테이블 코인을 세계의 중심 통화로 쓰겠다는 얘기도 많이 했는데 예. 그 트럼프의 목적이 의회를 통해서 완전히 달성됐습니다. 하원, 상원 모두 트럼프 뜻대로 동의해 줬고 서명만 하면 발동이 되는데요. 자, 이것을 저는 이 트럼프의 스테이블 코인 지니어스 법을 가상화폐나 가상자산 법이라고 보면 사태를 잘못 판단하게 돼요. 착각하게 됩니다. 이것은 가상자산 법이 아닙니다. 물론 스테이블 코인이 가상자산이기는 해요. 예. 뿌리는 제작 방법은 가상자산인데 이 스테이블 코인은 사실상 통화입니다. 통화. 돈이란 말이죠. 예. 자, 달러 스테이블 코인. 다른 가상화폐는 통화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망할 수도 있고 제로가 될 수도 있는데 왜 스테이블 코인 이름이 스테이블이냐? 스테이블이 일정하다는 뜻이잖아요. 예. 크게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가상화폐는 가격이 많이 변하는 게 가상화폐예요. 그렇죠. 스테이블 코인은 그런 면에서 가상화폐라고 보기 어려운 거예요. 이것은 속성이 말이죠. 이번에 통과된 법안에 보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려는 사람은 또는 업자는 그 스테이블 코인 발행 예정 액면 가격보다 더 많은 달러나 미국 달러 베이스의 국채를 사다가 은행에 담보로 맡겨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차하면 스테이블 코인은 내 돈 돌려달라 하면 달러나 국채를 받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렇게 사실상 통하잖아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가격이 안 변하는데 문제는 이게 가상자산권에서만 노는 게 아니라 실제 사람들의 결제, 특히 국제 간의 결제할 때요. 지금도 우리나라에서도요. 지금 필리핀 도우미, 가사 도우미 아주머니들 우리나라 달러나 원화보다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동안의 스테이블 코인은 법적으로 인정된 것도 아니고 좀 불안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트럼프가 만든 저 스테이블 코인 법안은 달러가 또는 달러 국채가 얼마나 담보돼 있는가를 정부가 체크해서 문제가 있는 것은 도중에 철퇴를 놓기 때문에 안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공신력이 더 세지면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나라 돈 안 쓰고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쓸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도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빨리 만들어야 되는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예. 자칫 잘못하면 통화 주권 그러니까 한국에서 한국 사람들이 쓰는 돈이 원화가 아닌 달러의 비중이 높아질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트럼프의 노림수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미국 국채를 팔자. 지금 국채를 팔아야 미국의 적자, 국가 부도를 막을 수 있다. 이게 국내적인 목표라고 그러면 두 번째는 전 세계 달러 영향력을 더 강화시키자. 이미 남미, 아르헨티나 같은 데는 그 나라 통화가 있지만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더 많이 통용되거든요. 자, 이 통화 주권이 위협받는 그런 상황도 올 수가 있다. 저 스테이블 코인, 새로 나오는 스테이블 코인은 과거의 스테이블 코인과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릅니다. 과거의 스테이블 코인은 정부 보증이 아니었기 때문에 또 개중에는 파산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이번에 나오는 건 정부 보증이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판이 바뀔 수도 일부 금융 전문가들은요. 지금 달러를 기축통화로 한 2차 대전 이후에 우리 현재 통화 시스템을 브레튼 우즈 체제라고 그럽니다. 달러를 기축통화로 쓰고 있는 시스템이죠. 예. 1944년부터 시작됐거든요. 그게 올해로 꼭 81년 됐습니다. 81년 만에 최대의 변화다. 엄청난 변화가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가상화폐 쪽에도 물론 변화입니다. 그러나 이번 스테이블 코인 법안은 가상화폐만을 위한 법이 아니기 때문에
금융계 전반, 나아가서는 경제계 전체의 지각 변동을 할 수 있는 파괴력이 굉장히 큰 법이다. 우리도 좀 선제적으로, 과학적으로, 입체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법안 통과에 비트코인은 뭐 12만 달러 거의 지금 최고치를 왔다 갔다 하고 있단 말이죠. 예. 그런데 뭐 백악관, 행정부 뭐 고위직 인사라든지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이라든지 사실 알고 보니 비트코인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 700억 원 있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인사청문회 하잖아요. 예. 근데 이렇게 이해관계, 이해충돌 이런 것들 많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미국 내에서는 이런 것들 문제가 잘 안 됩니까?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예. 가상화폐 자체가 들어온 것도 미국보다 좀 늦었지만은 또 가상화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높은데 미국은 가상화폐에 대해서 뭐 이것도 하나의 자산이고 그래요. 그러니까 금과 통화의 중간쯤 있는 우리가 금이 많다고 해서 그 금을 내가 확실한 방법으로 세금 내고 사왔다면 그거 비난할 수 없잖아요. 예. 물론 국회에 앉아가지고 상임위원회 할 때 일은 안 하고 계속 가상화폐 시세만 챙기는 일부 국회의원들 예. 그것은 통화 관련법이 아니라 국회의 어떤 약속과 질서를 어긴 것이지 그런 면에서 미국은 가상자산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제재가 없습니다. 또 미국과 한국은 다른 것은 가상자산에서 미국은 세금을 냅니다. 우리는 아직 세금을 안 냅니다. 그런 면에서 크게 다르고요. 또 이번에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스테이블 코인 하나 만들었어요. USD라는 건데요. 전 세계 스테이블 코인이 100여 개가 있는데 만들자마자 랭킹 5위로 올라왔습니다. 지금 아들 에릭 트럼프가 하고 있거든요. 이거 곧 1등, 2등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에 미국 국회에서 대통령 가족은 못하게 하자라는 법이 민주당에서 제안을 했는데 묵살됐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공무원은 안 되는데 대통령은 정무직이다. 이거 너무 이해 충돌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이 안 됩니까? 이해 충돌로 해석은 될 수가 있는데 예. 법은 국회에서 정하지 않습니까? 미국 국회에서 다수당을 정하고 있는 공화당이 대통령 이해 충돌 아니야. 가져도 좋아. 그리고 대신에 이제 공시는 분명히 해라. 내가 얼마 가지고 있다는 거. 예. 그런 점에서 이번에 이 가상자산 관련법들은 보면 스테이블 코인을 뭐 세계 통화 주권을 한다 이런 것을 떠나서 미국 내에서는 완전히 하나의 자산으로서 합법적인 금융 자산으로 인정받기도 됐다. 그러나 우리나라하고는 상황이 또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는 많은 마약이 합법인 마약이 있는데 합법이라고 해서 우리가 미국에 가서 마약 먹고 들어오면 잡히는 그렇죠. 경우도 예. 있거든요. 예. 물론 그거하고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또 우리도 가상자산 문제에 대해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라서 국제적인 표준에 맞는 우리의 어떤 아주 현명한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면서 글로벌 스탠더드와 교류할 수 있는 그런 법을 빨리 만들어야 될. 자, 밤사이 스테이블 코인 법 하나만 통과된 게 아니에요, 지금. 크레디티법 또는 CBDC 금지법 여러 법이 통과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각 경제 주체들, 기업이나 개인, 정부에서도 미국의 가상자산법 통과에 따른 대응 전략을 촘촘하게 세워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미국 투자은행이죠. 골드만삭스가 우리나라 SK하이닉스의 주가 투자 의견에 대해서 원래는 매수였는데 중립으로 하향 조정을 한 거거든요. 이런 가운데 SK하이닉스는 오는 24일에 2분기 실적을 발표하는데 이 실적 발표가 어떤 뭐 반전의 기회가 또 될 수 있을까요? 골드만삭스,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투자은행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냥 은행이 아니고 투자은행, 정권시장과 일반 금융시장을 넘나드는 굉장히 강력하고 파워 있는 금융기관인데 여기서 난데없이 SK하이닉스 주식 사지 마 하는 경고를 낸 겁니다. 말이 좋아 중립 의견이지 중립이란 것은 사지 말라는 얘기고 그다음에 매도 의견은 갖고 있는 거 빨리 팔고 떠나라는데 그까지는 물론 안 나왔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SK하이닉스가 한국에서 제일 잘 나가고 있는 기업입니다. 예. 왜냐하면 인공지능 엔비디아 반도체 들어갈 때 반드시 옆에 같이 끼어 들어가는 HBM 고대역 그 하이밴디지 메모리 반도체를 세계에서 제일 잘 만드는 회사가 지금 SK하이닉스잖아요. 그런데 이거 과열됐어. 그리고 지금 HBM 기술이 세계에 많이 평준화가 돼가지고 다른 회사들 이를테면 미국의 마이크론이라든지
중국의 화웨이 같은 회사들이 많이 따라와서 조만간 가격이 반토막 날 거야. HBM 가격이 반토막 나니까 SK 하이닉스도 이익이 줄어들 거야. 그래서 그동안에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SK 하이닉스는 사자 했는데 이제는 중립으로 바뀌었습니다. 사지도 팔지도 말자 이런데 사실 금융시장에서 중립이라는 건요. 말이 좋아 중립이지 팔라는 얘기로 받아들여져요. 굉장히 날벼락이다. 그런 효과로 어제부터 지금 SK 하이닉스 주가가 크게 떨어지고 있고 SK 하이닉스가 SK에서 주가가 제일 잘 가려는 기업인데 하이닉스 후폭풍으로 다른 기업들 주가도 지금 SK가 그야말로 날벼락을 맞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서울 아파트 값에 대한 얘기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627 대출 규제 나오고 나서 지금 좀 흐름을 보면 한 3주 연속 서울 아파트 값은 좀 둔화를 보이고 있어요. 이게 좀 일시적인 현상일지 아니면 이대로 이제 아파트 값이 조금은 뭐 둔화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건지 전반적인 해석이 궁금합니다. 예, 처음에 627 대출 규제 대책이 나왔을 때 우리 첫 방송 기억이 나는데요. 예. 그때 상당히 센 정책이다. 그랬었죠. 이 맞죠. 효과가 상당히 강하게 갈 것 같아. 예상대로 지금 금융시장은 물론이고요. 부동산 시장에 사겠다는 세력이 없습니다. 사겠다고 했다가 살 때 은행 대출 어느 정도 받을 것으로 짐작하고 있었는데 그 대출 막혔거든요. 예. 심지어는요. 계약은 했는데 계약금은 내놓고 중도금, 잔금을 못 치러서 계약 포기합니다. 그러면 계약금 다 날립니다. 그런 사람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자, 이런 갑자기 정책이 변화해서 고통받는 분들 정말 안타까운데 그러나 현재 지금 이 부동산 대출 억제 대책은 적어도 부동산 가격 마구 뛰던 그 부동산 가격을 일단 제동을 거는 데는 상당히 성공적이다. 예. 토지 거래 허가제, 토허제 이런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다. 그리고 이것은 뭐 상당히 몇 달 갈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 뭐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고 있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다만 서울 강남구나 서울의 예를 들어서 마용성 지역 이런 쪽은 가격 상승이 좀 둔화가 되고 있는데 과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전국적인 부동산 경기 불경기로 가버리면 건설 경기가 나빠지고 그런 면에서 정부 입장에서 상당히 곤혹스러울 겁니다. 지금 현 상태는 아주 이상적인 상태가 됐어요. 부동산 가격이 더 이상 오르지 않는다. 그렇다고 폭락도 없다. 그러나 이 어떤 이런 조처들에서는 내성이라는 게 생기기 때문에 예. 한 두세 달 지나면 어떤 패턴으로 변할지 예의주시해 지켜보면서 뭐 신속하게 대응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금요일 경제 읽기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